저는 박철수, 올해 73입니다. 경북 영양군 산골 마을에서 40년째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정부에서 제 땅을 수용하면서 보상금 8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며느리는 뒤에서 시아버지 곧 죽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어요. 심지어 저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답니다. 거짓 고소였죠.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마을에선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건 결국 제가 그 며느리 손주들을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나이에 중학생, 초등학생 손주 둘을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야기를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40년 전이었어요. 제가 33살 때였죠.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산골 마을로 들어왔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황량한 산비탈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맨손으로 그 산을 개간했어요. 돌을 치우고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2년 동안 했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아내도 제 옆에서 함께 땀을 흘렸죠. 그렇게 만든 밭이 열마지기였어요. 그리 큰 땅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에겐 세상 전부였답니다. 봄에는 감자를 심고 여름에는 고추를 키우고 가을에는 배추를 심었어요.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길렀고요. 그렇게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왔고 3년 뒤에 딸 수진이가 태어났죠. 아내는 출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밭일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저희처럼 평생 농사만 짓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기로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대구로 보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밭에 있었죠. 몸이 나만하지 않았지만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3년 뒤 수진이도 대구로 보냈어요. 그때부터는 아내랑 둘이서 두 아이 학비와 생활비를 대야 했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도 쉬지 못했죠. 명절에도 밭에 나가 일했고 아플 때도 쉬지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했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민수는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때 아내랑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25년 전이었어요. 신부가 황지영이라는 여자였죠. 결혼식 날 처음 봤는데 도시 여자 특유의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말투도 또박또박했고요. 제가 인사를 건넸을 때 표정이 좀 딱딱하긴 했지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는 했으니까요. 수진이도 2년 뒤에 결혼했어요. 사위 태연이라는 친구였는데 자영업을 한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좀 거만하다 싶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넘어갔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 삶을 얼마나 뒤흔들지를요. 그렇게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저희 부부는 다시 둘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 대구에서 각자 바쁘게 살았죠. 처음 몇 년은 명절 때마다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요.
민수 아들 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큰 손주가 5살, 작은 손주가 2살 때였나요? 제가 밭에서 일하면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지만요. 가장 큰 충격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10년 전이었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만에 눈을 감았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연락했죠. 엄마가 위독하다고요. 민수는 지금 당장 갈게요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결국 아내 장례식에 아이들이 온 건 사흘 뒤였어요. 이미 다 끝난 뒤였죠. 민수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못 나오게 해서. 라고 했지만 제 귀엔 변명으로 들렸어요. 며느리 지영은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전화만 보더라고요. 손주들은 데리고도 안 왔어요. 애들 학원 가야 한다는 게 이유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 없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해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죠. 가끔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다가 빈 부엌을 보며 정신을 차리곤 했답니다. 자식들은 그 뒤로도 10년 동안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왔죠. 전화도 끊겼고요. 손주들 얼굴은 5년째 못 봤어요. 가끔 마을 이장님이 물어보곤 했어요. 철수야, 자식들은 잘 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글쎄, 바쁜가 봐요라고 대답했죠. 창피했거든요.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는 걸 인정하기가요. 그래도 저는 건강했어요. 70이 넘었지만 아직 밭일을 할 수 있었고 몸도 튼튼했답니다. 유일한 낙은 마을 경로당에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면 화투도 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했죠. 그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다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 정부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세금 고지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수도권 마이너스 강원 고속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통지, 보상금 8억 원. 저는 그 종이를 여러 번 읽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8억이요. 평생 만져본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8억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밭이 이렇게 큰 돈으로 바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마을 이장님한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이장님, 이게 진짜예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철수야, 대박 났네. 이제 편하게 살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30년 만에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주말에 내려갈게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다음 날엔 딸 수진이도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도 주말에 갈게요. 오빠도 간다고 했죠?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순진한 아버지 마음에 혹시 자식들이 정말 저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건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대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했답니다. 30년 만에 자식들이 온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마당도 쓸고 방도 정리하고 부엌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일도 샀죠. 손주들이 온다면 과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한 알음 샀답니다. 오전 11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SUV 2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민수네 차와 수진이네 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죠. 민수가 먼저 내렸고 그 뒤로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손주 둘이 내렸어요. 손주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큰 손주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고 작은 손주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죠.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 지영도 인사했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이랑 달랐어요. 뭔가 차갑더라고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답니다. 손주들은 저를 거의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큰 손주가 어색하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제 가슴이 아팠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하긴 5년이면 아이들한테는 평생 같은 시간이니까요. 수진이네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사위 태연이 먼저 내리더니 저를 보고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했죠. 그 말투가 왠지 건성건성 같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셨죠?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좀 외로웠지. 하고 대답했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온 고기로 불고기를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였죠. 손주들은 고기를 잘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최고구나 싶었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자주 올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못 찾아뵌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슬쩍 물었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정기검진 같은 거 받으세요? 저는 아, 괜찮아. 작년에 검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더라.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 지영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나이가 이제 73이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요즘 시골에 강도도 많이 들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라. 나 아직 건강해. 밭일도 혼자 다 하고 있어. 하지만 자식들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달까요? 저녁 때가 됐어요. 아이들이 하루 묵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뻤죠.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좋았어요. 손주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민수랑 수진이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며느리랑 사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이불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민수랑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모르겠어. 일단 며칠 더 있다가 천천히 꺼내봐야지. 8억이면 큰 돈이잖아.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수가 쉬. 작게 말해 아버지 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얘들이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8억이라고 했어.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보상금 소식을 어떻게든 알았고, 그래서 30년 만에 찾아온 거였죠. 밤 10시쯤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주들은 민수네 방에서 자고 수진이네는 건넌방을 썼어요. 저는 제 방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살며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거실에 며느리 지영과 사위 태연이 앉아 있더라고요.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답니다. 며느리 지영이 먼저 말했어요. 도대체 민수 오빠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거야? 사위 태연이 대답했죠. 그러게 우리 마누라도 비슷해. 자꾸 아버지 눈치만 본다니까. 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8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 시아버님 혼자 뭐하러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셔야 해? 태연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73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솔직히 노인네 혼자 8억 가지고 뭐 해. 지영이 거들었죠. 맞아.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 해. 나중에 상속세 같은 것도 복잡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빚 생각해. 신용카드 빚만 3천만 원이야. 애들 학원비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해. 민수 목소리가 거실 옆 방에서 들렸어요. 여보. 그래도 아버지 돈인데. 지영이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해? 당신이 장남이잖아. 장남이 당연히 재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엌 쪽에서 수진이랑 태연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태연이 말했죠. 당신 오빠한테 지면 안 돼. 우리도 빚 있잖아. 자영업 적자 보전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 수진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장남이니까. 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남이 다 가져가? 남녀 똑같이 나눠야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피땀 흘렸는데 이게 대접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수랑 수진이가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보상금 말인데요. 저는 그냥 응하고 대답했죠.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아버지는 제가 모실 거예요. 제 남편이 회계사니까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 지영이 바로 반박했죠. 아가씨, 시집간 사람이 친정 재산에 왜 관여해요?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옳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친딸인데요. 지영이 씩 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딸이 상속받는 게 어디 있어요? 전통적으로 장남이. 수진이 소리를 질렀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녀 똑같이 상속받아요. 둘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민수랑 태연이 말리느라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식들이, 제 사위와 며느리가 제 앞에서 제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입 닥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돈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되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온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돈 때문이었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해가 아니야. 어젯밤 다 들었어.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73이면 얼마 안 남았다는 말도 들었고 빚 갚아야 한다는 것도 들었어.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사위 태연도 식은땀을 흘렸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돌아가. 보기 싫어. 보상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고. 민수가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아버지, 진짜 오해예요. 저희가 저는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했잖아.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장례식에도 제대로 안 오고 손주들 얼굴도 안 보여주더니 이제 와서 효자 효녀 노릇하지 마. 그날 자식들은 모두 집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답니다. 차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며느리 지영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라 배추를 심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철수야, 큰일 났어. 이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어. 내 아들이랑 딸이 서울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더라. 보상금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법적 조치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알지? 내가 치매라고 진단받으면 자식들이 재산 관리할 수 있다더라고. 혹시 그쪽으로 준비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필요 없어. 나 건강해. 저는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했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이틀 후 수진이도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다른 전략이었죠. 아버지, 오빠가 그러는데 보상금을 오빠가 관리하겠대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딸인데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너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아버지, 저 진짜 힘들어요.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아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며느리랑 사위는 또 뭐라고 할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죠.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답니다. 2주 후쯤 민수네 가족이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민수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영이랑 손주 둘을 데리고 왔죠.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저는 반가웠어요.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들어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큰 손주가 말했죠. 할아버지 저희 방학 때 여기서 머물러도 돼요? 저는 기뻤어요. 그럼 얼마든지. 그날부터 민수네 가족이 주말마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밭에 가서 배추도 심고 경로당에도 데리고 갔죠. 마을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철수야, 손주들 잘생겼네. 효자 아들 뒀어. 저는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영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측정하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저랑 단둘이 있는 걸 피했어요. 항상 민수나 아이들이 있는 데서만 저를 만났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뭐 며느리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요. 저는 괜찮아. 며느리, 내가 할게. 했지만 지영이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영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외로우시죠? 혼자 사시니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나 밖에 나가볼게. 저는 황급히 부엌을 나왔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지영이 민수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아버님이 이상해.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민수가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 했지만 지영은 계속 뭔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철수야, 내 며느리가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저는 깜짝 놀랐죠. 무슨 소문이요?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야.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장님이 손을 잡으며 말했죠. 나도 안다. 내가 그럴 사람 아니지. 하지만 소문이 퍼지고 있어. 조심해야 해.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왜 며느리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 하나가 귀띔을 해줬어요. 철수야, 내 며느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정신 상태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야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요. 부엌에서 제 팔을 잡았던 것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당장 영양군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보상금 이야기,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마을에 퍼지는 소문까지요.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요? 하고 물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합법적으로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자신의 집이니까 문제 없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민수 씨랑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기를 샀어요. 작은 거였는데 시계나 액자 뒤에 숨길 수 있는 거였죠. 저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부엌에 하나를 설치했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집에 녹음기를 숨겨야 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녹음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또 내려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지영이 민수한테 말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잡혔어요. 여보, 시아버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 오늘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죠. 여보, 그냥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지영이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순진해? 시아버님 나이가 73이에요. 혼자 사시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녹음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를 보호한다고요? 저는 아직 정정하고 건강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로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어요. 며느리 지영이 사위 태연이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지영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죠. 네. 매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아버님을 이렇게 둘 수는 없죠. 일단 치매 진단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처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장인어른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지영이 웃었어요. 네, 알겠어요. 어차피 시아버님 곧 돌아가실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죠? 곧 돌아가실 텐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니요. 40년 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보냈죠.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이건 충분한 증거입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자식들이 다 내려오면 이 녹음을 틀어줄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좋은 결정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며칠 후 정말로 민수네와 수진이네가 동시에 내려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가 돼 있었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네와 수진이네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죠. 차에서 내리는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달까요? 며느리 지영은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사위 태연은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답니다. 들어와라. 아침은 먹었냐?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네,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 바로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좀 앉으실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자식들도 둘러앉았죠. 지영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죠.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아버님께서 여기 서명하시면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답니다. 제 재산을 민수한테 전부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죠. 통장, 도장, 모든 권리를요. 이건 안 돼.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아버님 혼자 8억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고.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 많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이 날 바보로 아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걱정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 진짜.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해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뭘 계획하는지. 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죠. 이거 들어봐라. 저는 노트북을 거실 탁자 위에 놓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여보, 시아버님 나이가 73이에요. 혼자 사시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민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지영이 태연이랑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어차피 시아버님 곧 돌아가실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죠? 곧 돌아가실 텐데라는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민수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어? 지영이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게 오해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오해? 녹음인데? 내 목소리인데? 수진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옳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녹음이 재생되자 수진이도 말을 잃었답니다. 사위 태연의 목소리였거든요. 당신 오빠한테 지면 안 돼. 우리도 빚 있잖아. 장인어른한테서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해. 태연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건 도청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저는 냉소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녹음한 건데 무슨 불법이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합법이래.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만 아내한테 휘둘린 거였죠. 민수야, 넌 내 아내한테 조종당한 거야. 하지만 수진아, 넌 내 남편 말만 들었고. 저는 자식들을 차례로 봤어요. 너희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연락이 끊겼어. 나는 알아. 너희 배우자들이 너희를 부추긴 거지. 지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시아버님 재산 관리해 드리겠다는데 감사해야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관리. 너희 빚 갚는 데 쓰려고? 지영이 말문이 막혔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분명히 해둔다. 보상금 8억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리고 다시는 내 돈 얘기 꺼내지 마. 특히 며느리, 사의. 너희들은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태연이 발끈했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가족. 30년 동안 가족 노릇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야? 나가. 당장 나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자식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서.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곧 돌아가실 텐데라고 했어. 내 아내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내 재산을 맡기라고? 미쳤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안 받을게요. 하지만 시아버님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도움 필요할 때 누가 도와드릴 건데요? 저는 비웃었죠.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유언장 써놓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고. 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유언장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잖아.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남길 생각 없어. 수진이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꾸 아버지 돈 얘기하니까. 태연이 반박했어요. 뭐? 당신도 원했잖아.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 부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아내를 쳐다봤죠. 여보,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했어? 곧 돌아가실 텐데는 뭐야? 지영이 발끈했어요. 당신이 너무 착해서 답답했어. 시아버지 돈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빚은 어떡해?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앞에서 제 자식들이 배우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다들 돈 때문이었죠.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집에 가. 오늘 당장 떠나. 민수가 아버지 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어.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에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좋아요. 우리 안 올게요. 평생 혼자 사세요. 수진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태연은 화난 얼굴로 따라갔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고개를 떨구고 나갔답니다. 차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자식들을 내쫓은 게 옳은 결정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자식들이 저를 이용할 거라는 걸요. 며느리 지영 같은 사람한테 제 재산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죠. 물론이죠. 어르신, 언제 오시겠어요? 저는 내일 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제가 일군 땅이 있던 곳이었죠. 이제 그곳에 고속도로가 들어설 거예요. 모든 게 변하고 있었어요. 땅도, 가족도, 제 삶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을 지킬 거랍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철수야, 자식들 왔다 갔다며. 어땠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 지영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더 악랄한 수를 쓸 것만 같았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식들을 내쫓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경로당에 들러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죠. 외로웠지만 자식들한테 이용당하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박철수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답니다. 발신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양경찰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데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죠. 안에서 출석 통지서가 나왔어요. 피의자 박철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영양경찰서로 출석할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폭력? 제가요? 저는 평생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려서 통지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읽어봤답니다. 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황지영. 제 며느리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황급히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장님이 통지서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철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저는 안 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답니다.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도 안다. 내가 그럴 사람 아니지. 하지만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 해. 혼자 경찰서 가면 안 돼.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전에 만났던 그 젊은 변호사가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작년 8월 15일, 10월 3일, 그리고 올해 3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며느리분 댁을 방문했을 때 추행했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며느리 집에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손주들 보러 몇 번 갔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일이고.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작년 8월 15일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그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무릎 수술 때문에.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네. 작년 여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안동병원에서 수술받았어요. 2주 정도 입원했었죠.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답니다.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그거 증명할 수 있으면 무죄 입증됩니다. 당장 병원 기록 받아야 해요.
우리는 그날 바로 안동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과에서 입원 기록을 출력해줬답니다. 박철수 환자분, 2023년 8월 10일 입원, 8월 25일 퇴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며느리가 주장한 8월 15일에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10월 3일은 어떠세요? 저는 또 기억을 더듬었어요. 10월에는 맞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대구 큰 병원에서. 우리는 대구 병원에도 연락했어요. 과연 제가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종합검진 입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답니다. 3월 1일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월 1일은 확실히 기억나요. 그날 마을 경로당 개관식이 있었거든요. 군수님도 오셨고 저는 마을 대표로 인사말도 했어요. 사진도 찍었을 거예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어르신, 알리바이가 완벽하네요. 며느리분이 주장한 3번의 날짜 모두 어르신은 다른 곳에 계셨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갔죠. 형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죠. 고소인 황지영 씨가 주장하기로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잠깐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부터 보시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병원 입원 기록, 건강검진 기록, 경로당 개관식 사진까지요. 형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네요. 형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 고소한 거예요. 제가 보상금 8억을 받게 됐는데 며느리가 그 돈을 노리고 있거든요.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상금 8억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자식들이 30년 만에 나타난 것, 며느리가 녹음된 발언들,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시도까지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도 제출했답니다. 형사가 녹음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르신을 곧 돌아가실 텐데 라고 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며느리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고소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황지영 씨를 역고소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바로 대답했죠. 당연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박철수가 며느리를 성추행했대. 경찰서 갔다 왔대.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저는 경로당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경로당에 갔어요. 들어서자마자 조용해졌죠.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때 이장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들어! 철수는 결백해! 며느리가 거짓 고소한 거야! 철수는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알리바이가 완벽하다고! 이장님이 병원 기록 사본을 꺼내서 다들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야?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철수 보상금 노리고 거짓 고소한 거야!
정말 악독한 년이지?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철수야, 많이 힘들었겠네. 자식 잘못 만나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었답니다. 2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씨 혐의 없음 처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지영 씨는 무고죄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답니다. 제 며느리가 범죄자가 됐다는 게 슬펐거든요.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 하고 차갑게 물었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 아내가 날 경찰에 고소한 걸 몰랐어? 저는 화가 났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내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넌 내 아내한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어. 그걸 모르겠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혼할 거예요. 이런 여자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아버지한테 거짓 고소를 하다니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민수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골랐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한편 며느리 지영은 검찰에 송치됐어요.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죄였답니다. 거짓으로 남을 고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죠. 며느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전과자가 됐답니다. 마을에서는 며느리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철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거짓 고소했대. 돈 때문이래. 정말 무섭다. 요즘 사람들.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영의 거짓 고소 사건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답니다. 민수가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손주들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손주 둘을 키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민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며느리 지영이 무고죄로 처벌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죠.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정말 이혼할 거냐?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죠. 그게 문제예요. 지영이가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 안 해요. 자기가 키우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여자가 손주들을 키운다고? 민수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쉽지 않대요.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아버지,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저는 아들을 일으켰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손주들이 걱정됐어요. 지영 같은 여자가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지영이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제가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제가 물었죠. 민수가 설명했어요. 지영이가 무고죄 전과자잖아요. 거짓으로 아버지를 고소한 것도 있고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냐? 저는 재촉했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증언해 주시면 더 유리하대요. 지영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증인으로 서줄게. 양육권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 황지영 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돈 때문에 저를 거짓 고소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곧 돌아가실 텐데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시아버님 곧 돌아가실 텐데 뭐가 문제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황지영은 시아버지를 거짓으로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가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부인 원고 박민수에게 인정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었어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지영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요. 내 아이들이에요, 판사님.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하십시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지영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치 저를 죽일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이들이에요. 손주들이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큰 손주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작은 손주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큰 손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그래, 잘 왔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작은 손주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는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엄마 사정이 있으셔. 너희는 이제 아빠랑 할아버지랑 살 거야. 작은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줬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됐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내가 손주들을 키우라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돈을 벌어야 아이들 키우죠. 저는 난감했어요. 73세 중학생, 초등학생을 키운다고요? 하지만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답니다. 알았어, 해볼게. 민수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그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정말요? 그래, 보상금 있잖아. 손주들 교육비 정도는 낼 수 있어. 저는 손주들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해줄게. 걱정 마라. 손주들이 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뭉클했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저녁 차려주고 숙제 도와주고 73 할아버지가 육아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큰 손주는 사춘기라 말을 잘 안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지를 않았죠. 작은 손주는 밤마다 엄마 생각에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손주가 또 울고 있길래 방에 들어갔어요. 준호야, 왜 우니? 손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한 거란다.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나빴어. 할아버지한테 거짓으로 나쁜 말을 한 건 잘못이야. 그래서 엄마가 벌을 받은 거고.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알아. 할아버지도 너희 엄마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더라고. 돈 때문에. 손주가 물었어요. 돈이 뭐길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한단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지. 너희 엄마는 안타깝게도 떨어졌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큰 손주 민준이도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했어요. 너네 엄마 정과 잘해? 할아버지가 할머니 나이잖아. 부모 아니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민준아, 힘들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이 자꾸 엄마 얘기해요. 창피해요. 저는 손주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창피했단다. 마을에서 소문날 때.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 너도 당당해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친구들은 모르는 거야.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그럼 나중에 다들 인정할 거야.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손주들이 조금씩 적응하더라고요. 작은 손주 준호는 엄마 생각에 덜 울게 됐고 큰 손주 민준이는 학교 생활도 나아졌어요. 저도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숙제 봐주고 주말마다 민수가 내려왔어요. 아버지, 아이들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민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손주들이 아빠한테 매달렸죠. 민수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손주들 잘 크는 게 보답이지.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 민수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 제가 물었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이가 면접 교섭권 신청했대요.
아이들 만나게 해달래요. 저는 놀랐어요. 뭐?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더니? 네. 변호사 통해서 신청했어요. 법적으로 엄마도 아이들 만날 권리가 있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지영이 손주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혹시 손주들을 나쁜 쪽으로 세뇌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정말로 지영이 나타났어요. 손주들을 만나러 온 거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영이 손주들을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지? 손주들이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아이들한테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손주들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제가 저녁 먹자 해도 배 안 고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민수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아이들이 이상해. 민수가 손주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졌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영이 손주들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민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서 전과자가 됐고 그래서 우리랑 떨어지게 됐대요. 다 할아버지 잘못이래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저를 원망하게 만들다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준호야.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가 먼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했어. 거짓으로 고소한 거야. 할아버지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준호가 울먹였어요. 민수가 아이들을 앉혔어요. 너희한테 진실을 얘기해 줘야겠다. 엄마는 할아버지 보상금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래서 거짓으로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게 범죄야. 그래서 엄마가 벌 받은 거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엄마 편 안 들잖아요. 맨날 할아버지 편만 들고. 저는 참다 못해 말했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그날 녹음 파일을 손주들한테 들려줬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시아버님 곧 돌아가실 텐데 뭐가 문제예요? 손주들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엄마 목소리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어. 돈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거짓으로 고소했지. 할아버지는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말이야.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할아버지도 슬프단다.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실이야. 할아버지는 너희한테 거짓말 안 해. 민수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엄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사람을 사랑하되 잘못된 행동은 인정하면 안 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다시 마음을 열었죠. 민준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 오해했어요.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넌 엄마 말을 믿은 것뿐이야.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요. 지영이 한 달에 한 번씩 면접할 때마다 손주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 손주들이 혼란스러워 했답니다.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민수도 고민했어요. 면접 교섭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손주들 상담 기록을 모았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이 말했죠. 민준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어머니 만나고 올 때마다 우울해하고 할아버지한테 반항적이 돼요. 그 기록들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답니다. 법원에서 면접 교섭 제안 결정이 났어요. 지영은 3개월에 한 번만, 그것도 전문 상담사가 배석한 상태에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죠. 지영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원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그 무렵 저는 보상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어요. 8억 중에서 2억은 민수한테 줬어요. 이혼 후에 재기하는 데 써라.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로 쓰고. 민수가 울며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넌 내 아들이야. 비록 아내 잘못 만났지만 넌 뒤늦게나마 정신 차렸잖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저는 민수 손에 통장을 쥐어줬어요.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수진이한테는 1억을 줬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남편 태연이랑 완전히 헤어질 것.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말 것.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 말만 듣고.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손주들 교육비로는 1억을 신탁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하나 했어요. 마을 경로당 건립 기금으로 2억을 기부한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철수야! 2억이면 큰 돈인데! 이장님, 저는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셨고, 억울할 때 믿어주셨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저는 웃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철수야, 고맙다.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6개월 후 새로운 경로당이 완공됐어요. 현판에 철수 경로당이라고 써 있었죠. 저는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고집했어요. 내 이름을 걸어야 해! 내가 기증한 거니까! 개관식 날 군수님도 오셨어요. 박철수 어르신,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손주들도 개관식에 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준호도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답니다. 손주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경로당에서 매일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했어요. 저도 명예관리인이 됐죠. 아침마다 경로당에 나가서 청소하고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도왔어요. 손주들도 주말이면 따라와서 봉사했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모범 학생상, 준호는 효행상을 받았죠. 시상식에 제가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박철수 어르신, 손자들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드물어요. 민준이가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어요.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답니다. 준호도 상을 받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경로당에서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입니다. 시상식 후에 손주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두 손주를 안았어요. 잘했다. 너희가 할아버지 자랑이야. 민수도 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며느리 지영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했죠.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했고요. 누군가 지영이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거절했답니다.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거짓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했고.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할아버지랑 아빠랑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거부한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지영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영양군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영양 농협에 재취업했죠. 아버지, 이제 매일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이제 좀 쉬세요. 민수가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3대가 한 집에서요. 아침마다 민수가 출근 준비하고 저는 손주들 아침 차려주고 손주들은 학교 가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 나눴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재혼하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혼, 좋은 사람 있냐? 민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농협 동료인데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손주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희도 좋아요. 새엄마가 우리한테 잘해주신대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라.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수의 재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마을 경로당에서요. 새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주들한테도 다정했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죠.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새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리고 손주들도. 새 며느리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자식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어요. 상처받았지만 치유됐고 다시 행복을 찾았죠. 저는 이제 75이었지만 매일이 즐거웠어요. 손주들과 함께 밭에 가고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저녁엔 가족들과 밥 먹고 8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에서 며느리 지영은 떨어졌고 제 자식들은 뒤늦게나마 통과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답니다. 돈보다 귀한 건 가족이었고, 가족보다 귀한 건 진심이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76이 됐답니다. 손주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죠. 준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요. 둘 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줬어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손주들과 함께 옛밭터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곳에는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래, 여기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단다. 봄에는 감자 심고, 여름에는 고추 키우고, 가을에는 배추 심었지.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길렀고. 저는 추억에 잠겼어요. 아내와 함께 땀 흘리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던 날들이 떠올랐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이 큰 땅을 혼자 다 일구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 할머니랑 같이 했지.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손주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란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오는 법이야.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8억 받으셨을 때 기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기뻤지.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많은 걸 배웠단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 후회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후회 안 해. 그 일들이 없었으면 너희를 이렇게 키우지 못했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너희 둘이 자랑이란다. 손주들이 저를 안았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고속도로를 따라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산에는 꽃이 피어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와 새 며느리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산책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죠. 손주들이랑 옛날 땅 보러 갔다 왔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밥 드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수진이가 온대요. 조카들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수진이는 이혼 후 간호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고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마을 경로당으로 산책을 갔답니다. 철수 경로당이라는 현판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죠. 철수야, 왔어? 이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네, 이장님. 오늘도 사람 많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경로당에는 매일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했어요. 다들 편안하게 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철수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들이 제가 힘들 때 힘이 돼 주셨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거짓 고소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경로당에서 저녁 식사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별이 참 많았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 잘 크고 있어요.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고요. 수진이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봤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내한테 말을 걸었어요. 8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처음엔 기뻤는데 그게 시험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고 우리 아이들은 뒤늦게나마 통과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보다 귀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귀한 건 진심이라는 거요. 다음 날 정말로 수진이가 왔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죠. 아버지!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잘 지냈니? 제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해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이 아이들이 민준이, 준우한테 인사했어요. 오빠들 안녕하세요. 사촌들끼리 금방 친해졌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저녁 식사 자리가 풍성했어요. 민수네 가족, 수진이네 가족, 그리고 저까지. 9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건배 한잔 하시죠? 우리는 잔을 들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남편 말만 듣고.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이제 잘 살고 있으면 됐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식사 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지영이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일 있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며느리 지영. 저를 거짓 고소했던 그 여자요. 손주들과도 떨어진 지 3년이 됐죠. 내가 어떻게 했냐?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거절했어요. 더 이상 지영이랑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는 엄마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사는지. 저는 손주를 봤어요.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아이한테는 엄마니까요. 민준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했어요. 용서 못해요. 저는 손주들을 봤어요. 한 명은 엄마가 궁금하고 한 명은 엄마를 거부하고 복잡했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거든요. 아버님, 돌아보니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지영이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봤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죠.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아버님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용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넌 날 거짓으로 고소했어. 마을에서 내가 무슨 취급을 받았는지 아냐? 손주들은 어떻게 됐고?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지영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본다. 지영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지내니 걱정은 안 해도 돼.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요? 지영이 애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너를 거부해. 특히 준호는 너를 용서 안 해. 민준이는 궁금해하긴 하지만 지영이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아, 넌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아이들도, 명예도.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10만 원이었죠. 이거 받아. 당장 힘들 것 같으니까. 지영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이게 받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지영이 돈을 받으며 울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지영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한테 말했어요. 오늘 지영이를 봤다. 민수가 놀랐어요. 어디서요? 마트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돈 좀 줬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어.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내 며느리였으니까. 저는 창밖을 봤답니다. 지영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몇 달 후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직도 잘 됐죠.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였어요. 졸업식 날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포기? 내가 왜 포기해? 넌 내 손주잖아. 저는 웃었어요. 민준이가 졸업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으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답니다. 준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주말마다 저랑 함께 경로당에 가서 봉사했어요. 어르신들이 준호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철수야, 손주 참 착하다. 내가 잘 키웠어. 저는 이제 76이에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손주들이 잘 자라줬고 민수도 행복하게 살고 수진이도 잘 지내고 제가 바랄 게 더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함께 별을 봤어요. 할아버지, 저 별 봐요. 너 정말 많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답니다. 많구나. 저기 어딘가에 너희 할머니도 계실 거야. 우릴 보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들 잘 컸어요. 당신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나 잘 살았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손주들이 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았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8억을 왜 자식들한테 다 안 줬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제 며느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고 제 아들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8억을 쓰고 얻은 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8억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손주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40년 전 맨손으로 산을 개간했던 그 젊은이는 이제 76 할아버지가 됐어요. 땅은 고속도로가 됐지만 그 땅에서 얻은 보상금으로 더 큰 것을 얻었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내 인생 이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웃었답니다. 진심으로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